여러분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할 일이 없어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65년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 생각에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은퇴하면 푹 쉬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65세가 되어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만 따라 하시면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혹시 늦잠 자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 떴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은퇴하면 마음껏 늦잠 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처음 며칠은 좋았을 겁니다. 알람 없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잤습니다.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11시까지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짧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할 일이 줄어들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박 어르신은 2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늦잠만 주무셨습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푹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잤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체중이 10kg나 늘었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늦잠은 건강에 절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셨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지나니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십니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면서 같은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십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침 8시가 됩니다. 박 어르신 말씀이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루가 길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할 일이 많아지니까 삶이 활기차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늦잠 자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가 넘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6시에 일어나십시오. 늦어도 7시 전에는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하루가 길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할 일이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터팩트. 두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65세가 넘으면 이제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명함 많이 받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모임 많이 나가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연락이 끊깁니다. 명함은 쓸모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리 못하고 계십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마음도 안 맞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만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최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최 어르신은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도 있었고 등산 모임도 있었습니다. 동창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늘 똑같았습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 누구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최 어르신이 몸이 아파서 모임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 때 나갔더니 아무도 아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최 어르신은 그날부터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골프 모임 그만뒀습니다. 등산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도 빠졌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 맞는 친구 3명하고만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봤습니다. 부인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이 뭡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짜 친구들하고만 만나니까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 어르신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친구들을 만나십니다. 그것도 정말 마음 맞는 친구 3명하고만 만나십니다. 만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습니다.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진짜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인간관계 정리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혹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65세가 넘으면 반드시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취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은퇴하면 취미 생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TV 보는 것도 처음 며칠은 재미있습니다.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지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봅니다. 그러다 잠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멍해집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어르신은 66세에 남편이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 어르신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자고 해도 싫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고 하면 다 귀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약 먹었는지 기억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 손자 이름도 헷갈려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면 뇌 활동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뇌 활동이 줄어들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밤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새로운 걸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귀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서예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남편을 억지로 서예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글씨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붓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글씨 쓰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서예 학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붓글씨 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걱정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서예 학원에 다니십니다. 집에서도 매일 1시간씩 연습하십니다. 작년에는 동네 전시회에도 나가셨습니다. 상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반드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서예도 좋고 그림도 좋습니다. 악기 배우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사는 3번째 방법입니다. 4번째,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십니까?
혹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65세가 넘으면 반드시 매일 걸어야 합니다. 그것도 최소 30분은 걸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걷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튼튼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하루만 안 걸어도 몸이 굳습니다. 이틀만 안 걸어도 다리 힘이 빠집니다. 일주일만 안 걸으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귀찮다고 안 걷고 계십니까? 날씨 핑계 대면서 미루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하겠다고 매일 미루고 계십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이신 이 어르신은 65세까지 건강했습니다. 평생 운동은 안 했지만 큰 병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욱 안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보다가 점심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TV 봤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7세 되던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2층을 올라갔는데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심폐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67세인데 거동이 불편해진다니 말이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걸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날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화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갔습니다. 추운 날도 두꺼운 옷 입고 나갔습니다.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10분 걷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분으로 늘렸습니다. 2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심폐 기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4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고 바람이 불어도 걷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습니다. 이제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씩 걷습니다. 걷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 말씀이 뭡니까? 만약 그때 걷기 시작 안 했으면 지금쯤 휠체어 타고 있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매일 걷는 게 생명을 구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귀찮다고 안 걷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비가 와도 걷고 바람이 불어도 걸으십시오. 매일 걸으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면 거동이 편해집니다. 거동이 편하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한테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자식에게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 자식 뒷바라지 했습니다. 입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자식 학원비 댔습니다. 여행 한 번 안 가고 자식 대학 등록금 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사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나니 어떻습니까? 자식들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 때나 한 번 봅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해도 병원 한 번 같이 안 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식은 자식 삶이 바쁘다는 걸 말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정 어르신은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아들들 위해 살았습니다. 두 아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큰아들 집도 사줬고 작은아들 결혼 비용도 다 댔습니다. 정 어르신은 늙어서 아들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연히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봤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다른 도시에 살면서 명절 때만 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65세 되던 해에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 무서웠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이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진료받고 혼자 약 타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 어르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자식 삶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갔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식 없어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 어르신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뭐가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정 어르신이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 어르신이 역시 바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놀랐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잘 지내니까 걱정이 됐나 봅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기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더 챙겼습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일주일에 4번 복지관에 나가십니다.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십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옵니다. 무엇보다 정 어르신 본인이 행복합니다. 정 어르신 말씀이 뭡니까? 자식한테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자식들도 부담 안 느끼니까
더 잘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한테 기대하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 삶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자식한테 기대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합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사는 5번째 방법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보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이 들면서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설레는 일도 많았고 기대되는 내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친구들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20대보다 더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3가지만 바꾸면 내일부터 당장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놔도 제대로 보지 않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집에 있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우자와도 할 말이 없어진 지 오래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폐만 끼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가볍고 표정도 밝고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심지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도 합니다. 80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재미있는 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3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3가지는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이 나이인데 지금 와서 뭘 한다고?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에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것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선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70이 넘도록 무료하고 우울하게 살던 분이 이 3가지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72세까지 정말 무기력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러 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밤 10시에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나흘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은 되어 보이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몇 살이세요? 82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당신처럼 우울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75살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3가지를 알려줬는데 그걸 해봤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즐거워요.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70 넘어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김할머니는 다음 날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여라. 둘째, 사람을 만나라. 셋째, 새로운 걸 시도해라.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김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게 없으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움직여라. 김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움직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이틀째는 12분을 걸었습니다. 사흘째는 15분을 걸었습니다. 나흘째는 20분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분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김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는 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관절도 굳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폐 기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움직여.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 다리에 힘도 없고 숨도 차는데 무슨 운동을 해? 맞습니다.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아파집니다. 근육이 더 빠지고 관절이 더 굳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선순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5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에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체중도 10kg이 늘었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조금씩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걷게 됩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평생 못 걷는다니.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집 앞까지 나갔습니다. 2주 후에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원 입구까지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산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60대 몸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 처음 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휠체어 타고 있을 거예요. 움직인 게 내 인생을 살렸어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공원을 걸어도 좋고 동네를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안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으세요. 눈이 와도 조심해서 걸으세요.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천천히 걸으세요. 걷다 보면 몸이 풀립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라. 김할머니가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편한데 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82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을 만나야 해. 김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 한마디가 김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소개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며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빨리 늙었습니다. 병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우울증도 더 심했습니다. 수명도 짧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말을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 표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혈압도 낮아집니다.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딱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0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대여섯 번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동네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대요. 이 할머니는 귀찮았지만 나갔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두 번째 가는 날은 조금 덜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또 말을 걸어줬습니다. 같이 차 마실래요?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혼자 살았습니다. 둘 다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갑니다. 노래교실도 가고 요가 수업도 듣습니다. 친구도 5명이나 생겼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갑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을 살렸어요. 약보다 친구가 더 좋은 약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향적이어도 최소한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산책하다가 만나는 이웃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날씨 이야기라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시도해라. 김할머니가 세 번째로 실천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어서 뭘 배워?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나? 젊었을 때도 못한 걸 지금 할 수 있겠어. 하지만 82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 나는 80에 스마트폰 배웠어. 지금은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해. 김할머니는 놀랐습니다. 80의 스마트폰을? 그게 가능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김할머니는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하는데 혼자만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드디어 됐습니다. 카카오톡 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손주들한테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대박. 할머니가 카톡을 하시네. 김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룹과 그냥 취미 활동만 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은 기억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졌고 인지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안 쓰면 퇴화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편해집니다. 하지만 편하면 늙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활성화됩니다. 젊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에도 80에도 90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배워.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도 공부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해. 아닙니다. 배우는데 머리가 좋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정할아버지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봤는데 그냥 궁금했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잘한 거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재밌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수업이 언제인지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고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좋네요. 정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일 할 일이 생겼어요. 기다려지는 내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80에 시작해도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요가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복지관에 가보세요.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돈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산 김영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김할머니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고 사십니까? 과거입니까? 체면입니까? 착한 사람 노릇입니까? 다 버리십시오. 65세가 넘었으면 버려야 합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착하게 산다고, 남 눈치 본다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부터는 버리며 사십시오. 버려야 자유롭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우울합니다. 체면 지키려다 돈만 낭비합니다. 착한 사람 노릇하다가 이용당합니다.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버리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남은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드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65세가 넘었는데 왜 체면을 지킵니까? 버리십시오. 체면이 뭡니까? 70년 넘게 지켰는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돈도 못 썼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송씨, 72세 어르신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송씨는 평생 체면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썼습니다. 좋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싼 식당만 갔습니다. 차도 새 차를 샀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회비를 많이 냈습니다. 체면 지키려고 무리했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소리 들기 싫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계속 돈을 썼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송씨네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씨는 창피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송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71세 되던 해 송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체면 지키려다 돈 다 날렸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체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송씨는 싸구려 옷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샀습니다. 편했습니다. 값싼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회비를 적게 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신경 안 썼습니다. 체면을 버리니까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송씨는 행복합니다. 체면 신경 안 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돈도 아낍니다. 저축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버리니까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드십니까? 비싼 옷 사십니까? 좋은 차 타십니까? 65세가 넘었는데 왜 체면을 지킵니까? 버리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싸구려 옷 입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사십시오. 편합니다. 돈도 아낍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값싼 식당 가십시오. 맛있으면 됩니다. 비싼 곳 갈 필요 없습니다. 돈 아껴서 여행 가십시오. 그게 현명합니다. 차 팔으십시오. 버스 타십시오. 택시 타십시오. 차 유지비 아낍니다. 주차 걱정 없습니다. 편합니다. 경로당에서 회비 적게 내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십시오. 가난하다고요? 그래서요?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검소한 겁니다. 현명한 겁니다. 체면은 환상입니다.
지켜봤자 소용없습니다. 돈만 낭비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버리십시오. 체면을 버리면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돈도 아낍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65세부터는 체면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65세가 넘었으면 버리십시오. 자식 기대는 독입니다. 자식 기대하면 서운합니다. 안 오면 실망합니다.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다. 평생 기대하며 상처받습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기대 안 하면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한 씨, 73세 어르신의 눈물겨운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씨는 늙으면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명절에는 다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에는 축하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프면 찾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만 댔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안 왔습니다. 문자로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만 보냈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희생했는데 이게 뭐냐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짜증냈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자식 기대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72세 되던 해 한 씨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고맙고 안 와도 상관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명절에 혼자 보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축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로당도 나갔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기대를 버리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한 씨는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자식들도 부담 없어서 가끔 찾아옵니다. 한 씨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을 기대하십니까? 효도를 바라십니까?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65세가 넘었으면 버리십시오. 기대가 독입니다. 자식 기대 버리십시오.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보너스로 여기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화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대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명절도 혼자 보내십시오. 자식들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보내십시오. 더 즐겁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챙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자립하십시오. 당당합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부모 챙길 여유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친구가 더 챙겨줍니다. 친구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자유롭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65세부터는 자식 기대를 버리십시오. 세 번째,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넘은 옷이 있습니까? 고장난 전자기기가 있습니까? 65세가 넘었으면 버리십시오. 안 쓰는 물건은 독입니다. 안 쓰는 물건이 집을 차지합니다. 공간이 좁아집니다. 답답합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물건을 버려야 집이 넓어집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최 씨, 73세 어르신의 시원한 정리 이야기입니다. 최 씨 집은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옷이 옷장을 채웠습니다. 낡은 이불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녹슨 냄비, 깨진 그릇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억이 담겼다고 붙잡았습니다. 집이 창고가 됐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찾고 싶은 물건을 못 찾았습니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물건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청소도 힘들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지만 쌓였습니다. 청소하다가 지쳤습니다. 집이 지저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71세 되던 해, 최 씨는 넘어졌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받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는 옷부터 버렸습니다. 10년 이상 안 입은 옷을 다 버렸습니다. 옷장의 절반이 비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필요한 옷만 남으니까 입기 편했습니다. 낡은 이불도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도 버렸습니다. 고장난 전자기기도 버렸습니다. 녹슨 냄비, 안 쓰는 가방, 오래된 신발 다 버렸습니다. 3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걸어 다니기 편했습니다.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찾고 싶은 물건을 금방 찾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최 씨 집은 깨끗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편합니다. 물건을 버리니까 삶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넘칩니까? 10년 넘은 옷이 있습니까? 고장난 물건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었으면 버리십시오. 안 쓰는 물건은 독입니다. 10년 안 입은 옷 버리십시오. 입을 일 없습니다. 유행도 지났습니다. 버리십시오. 옷장이 시원해집니다. 낡은 이불 버리십시오. 누런 이불 버리십시오. 새 이불 사십시오. 쾌적하게 주무십시오.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장난 전자기기 버리십시오. 고칠 거 아닙니다. 쌓아둬도 쓸모없습니다. 버리십시오. 공간이 생깁니다. 깨진 그릇 버리십시오. 녹슨 냄비 버리십시오. 안 쓰는 조리도구 버리십시오. 부엌이 넓어집니다. 요리하기 편해집니다. 오래된 신발 버리십시오. 안 신는 가방 버리십시오. 낡은 소품 버리십시오. 집이 깔끔해집니다.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물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추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 버려도 추억은 남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안 쓰는 물건은 쓰레기입니다. 공간만 차지합니다. 버리십시오. 집이 넓어집니다. 물건을 버리면 집이 넓어집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찾기 편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65세부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네 번째, 70부터는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72세 되던 해,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이야기를 그만뒀습니다. 옛날 명함도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는 사진이 중요했습니다. 박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박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달에 뭐 할 건지, 내년에는 어디 갈 건지 계획하십시오.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젊어 보입니다. 70부터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5번째, 70부터는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평생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싫어도 참았습니다. 상처받아도 웃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외로울까봐, 욕먹을까봐, 나쁜 사람 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모 씨, 71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척 행사에도 다 참석했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힘들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랑만 하는 친구, 돈 얘기만 하는 친척, 뒷담화만 하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좋게 지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없는 사람들, 나만 신경 쓰는 관계, 이런 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퇴원 후 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모임은 안 나갔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만나던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편해졌습니다. 최 씨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편한 친구 3명,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형제 1명, 이렇게 줄였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최 씨는 행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가고 싶은 모임만 갑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리십시오. 70이 넘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가기 싫으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구별하십시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오래 알았다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직장 다녔다고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면 끊으십시오. 의리는 서로에게 좋을 때만 의미 있습니다. 친척 모임도 정리하십시오. 가기 싫은 친척 모임 가지 마십시오. 만나면 자랑 경쟁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모임 가서 뭐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러 갑니까? 안 가도 됩니다. SNS도 정리하십시오. 카톡 단체방, 동창회방, 친목회방, 스트레스 주는 방은 나가십시오. 보기 싫은 사람 게시물은 차단하십시오.
온라인에서도 쓸데없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바쁘다고 하십시오.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십시오. 핑계 대도 됩니다. 거짓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외로울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사람들과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70부터는 인간관계를 다이어트 하십시오. 쓸데없는 관계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 마음 편한 사람들만 곁에 두십시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진짜 편안한 노년이 시작됩니다.